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리모트 센싱 오브 인바이러먼트, 즉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원격 탐사의 기본적인 원리, 즉 인공위성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서 다양한 위성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주요 교재는 젠슨 박사의 리모트 센싱 오브 인바이러먼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국내 번역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를 활용해서 또 학습에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즉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영상 자료는 이미지 자료죠. 이 이미지 자료들은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을 프로세싱하는 그러한 또 교재가 있는데, 이를 같이 연구에 활용하도록 수업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두 남자가 같은 분인데요. 식물이 있죠. 이렇게 식물이 봄이 돼서 파종을 하고 그 파종된 작물이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렇게 자라면은 그 자라는 식물에 대해서 스펙트로 레디오메타, 즉 파장에 따라서 이 식물이 어떤 반사도를 갖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콩에 대해서 현장에서 반사도를 측정을 했고요. 특히 리프 에리아 인덱스, 즉 인면적 지수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한 자료들은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촬영된 이미지하고 같이 비교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 자료들을 GPS 장비를 들고 또 스펙트로 레디오메터, 즉 분광 파장을 측정하는 장비를 들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겠고요. 이와 같은 암석이라든지 잔디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그마한 랩탑 컴퓨터에 분광 스펙트로 레디오메터를 이동하면서 촬영해서 암석층이다 또는 초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필드웍 자료들을 얻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현장의 자료를 알아야겠죠. 즉 이게 논인지 또는 콩밭인지 옥수수밭인지 감자밭인지 하는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현장에서 관측하고, 이 관측한 자료를 현장 데이터라고 하면서 관측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 또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는 항공기 또는 좀 더 고고도에 올라가서 발사되어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플랫폼 기반의 드론, 항공기, 인공위성과 같은 어떤 탑재체에 센서를 탑재하고요. 그 탑재된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사진 또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관측하죠. 이와 같은 과정 전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원격 탐사 또는 리모트 센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측량학과 같이 발달을 했고요. 특히 어떤 예술적, 과학적 기술로서 우리가 현장의 다양한 환경 조건들을 관측할 수 있는, 즉 접촉하지 않은 어떤 센서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에너지를 측정하고 이 측정된 정보들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드론이나 항공기 영상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관측되는 고해상도의 인공위성 자료, 첩보위성도 될 수 있고요. 또는 국토위성, 농업위성, 환경위성 등등의 이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정보를 통해서 지표상의 어떤 물질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연구 과정 또는 학습 과정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리모트 센싱, 즉 원격 탐사라고 하고, 이 원격 탐사의 과학을 통해서 위성 영상 활용이라고 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
특히 리모트 센싱에서 관측하는 그러한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죠. 전자기 레디에이션, 파장됩니다. 즉 전자기 에너지를 우리가 관측하는데 이는 빨주노초, 파남보와 같은 가시광선을 비롯해서 적외선, 근적외선 등등의 영상 정보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분야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또는 측량학 또는 사회과학, 생물학 이런 모든 분야를 수학적인 로직 함수로서 같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의 기본적인 과학적 단계들이 시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지겠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리모트 센싱의 어떤 과정은 그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난이도도 올라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리모트 센싱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술이고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관측한 지역의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센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카메라, 갤럭시 21이라든지 또는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카메라에도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달려있듯이 다양한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정보, 즉 센서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전자기 에너지의 반사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타겟으로부터 측정하고 그 측정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생물리학적인 정보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원격 탐사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격 탐사의 이점은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토지 이용의 형태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원격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자료 또는 우리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정보에 관해서는 한계점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격 탐사의 장점 또는 단점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표처럼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 즉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가, 즉 산불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재난, 폭설 등등의 정보를 인공위성 데이터로부터 취득하기 위해서 현장 관측 자료를 통해 또는 리모트 센싱을 통해서 얻어진 이러한 프레임 카메라, 멀티스펙트럴 스캐너 등등의 다양한 센서 정보를 같이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변환시키는 정보들은 전부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사진을 만든다 또는 영상 정보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은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벡터 데이터 포맷의 데이터 분석 도구인 GIS 기법과 연계해서 N차원의 정보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고 정확도를 검증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통계적 또는 그래픽 수단을 통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원격 탐사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파장이라고 하는 정보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에너지가 가시광선, 즉 레드, 그린, 블루와 같은 RGB의 파장대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진으로 만들 수 있죠. 이와 같이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정보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의 정보를 통해서 앵글 각도를 가진 영상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즉 블루, 그린, 레드와 같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정보를 10m 바이 10m의 어떤 한 픽셀에서 얻어지는 전자기파 에너지로 공간적 또는 분광학적 또는 시간적 변이, 즉 1월 15일, 2월 15일 이런 주기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4개의 공간적인 해상력, 즉 방사해상력, 주기해상력, 분광해상력, 공간해상력과 같은 해상력의 특징을 가지고 영상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얻어진 정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장에 따라서 0.6 마이크로메타, 0.7 마이크로메타의 어떤 파장에서 얼마만큼의 세기로 에너지가 들어오느냐를 카메라에서 촬영을 하겠고요.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들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설정한 파장대, 즉 0.45에서 0.55 정도를 블루, 그린, 레드, 니어 IR과 같이 각 파장을 밴드로 설정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이렇게 얻어진 파장대의 정보를 가지고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블루 밴드, 그린 밴드, 레드 밴드, 니어 IR, 니어 인프라레드와 같은 각각의 밴드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루 밴드의 파장대에서 찍은 하나의 사진, 그린 밴드에서 찍은 하나의 사진, 이렇게 멀티스펙트럴한 파장대의 밴드들을 우리가 촬영하면 이 각각의 파장대의 이미지들을 합성함으로써 또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이미지 정보로부터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를 추출하고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블루, 그린, 레드, 니어 IR의 각각의 파장대의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자, 화렵수와 침엽수를 1m 해상력의 공간 디지털 카메라로서 그린, 레드, 그리고 니어 인프라레드 밴드로 분석한 겁니다. 어떤 게 침엽수이고 어떤 게 화렵수일까요? 도로일 것 같고요. 농경지일 수도 있고 잔디밭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침엽수이라면 이게 화렵수라고 우리가 추측 또는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인공위성 또는 고해상도의 전자기 센서를 활용해서 침엽수, 화렵수 또는 침엽수를 이렇게 영상으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항공기라든가 드론에다가 우리가 초분광 센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밴드들을 센서로 탑재해서 이 밴드들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로 웨트랜드, 즉 습지 또는 도시지역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공간해상력이라고 하는 특징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5m, 0.5m, 0.5m, 즉 다시 말하면 50cm죠. 한 픽셀이 50cm. 여기서 픽셀이라고 하면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가로축이 80m, 세로축이 80m. 즉 한 픽셀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통해서 한 픽셀의 데이터를 하나의 정보로 저장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픽셀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고 동일한 지역을 찍은 이러한 영상 자료에서도 해상도가 점점 낮아질수록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도로인지 또는 집 또는 침엽수, 화렵수의 가로수인지 이런 등등의 정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공간 해상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같은 의미에서 그렇죠. 어떤 항구 지역에 이렇게 배가 드나드는 항구와 선착장 시설들이 있는 것도 동일한 공간 해상력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공간 해상력의 비교로서 1m짜리의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워싱턴 DC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디지털 글로브라고 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공한 것으로서 공항에 있는 비행기들의 화물, 수화물이라든가 또는 비행기가 이동했던 위치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 공간 데이터의 인공위성 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해상도는 공간 해상력입니다. Temporal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우리가 어떤 사진을 찍는 것은 리얼타임으로 계속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시간에 한 번씩 사진을 찍죠.
즉 인공위성은 주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것이고요. 드론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방문하는 시점에만 촬영을 할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궤도를 도는 특정한 주기의 형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 2005년 6월 17일 이렇게 약 16일 간격으로 동일한 지점을 계속 촬영함으로써 동일한 지점에 대한 규칙적인 데이터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 이를 공간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즉 랜셋이나 또는 모디스와 같은 이런 위성과 같은 자료들은 전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여기 보면은 미국 전역에 대해서 모디스 위성을 가지고 나사에서 한 프로젝트인데요. 미국 전체의 식물들이 잎이 얼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는지를 2000년 3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전체 컴포짓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의 남서부, 즉 이쪽 플로리다 지역이나 또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지역들은 식물이 많이 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사막에 가까운 황무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식물이 재배 가능하거나 또는 야생 동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학습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쉽게 북한이라든지 또는 쉽게 갈 수 없는 북극, 남극과 같은 지역의 정보를 인공위성 데이터로 취득해서 그 지역의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분석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항공기는 소련이라든지 북한과 같은 지역으로 날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사일을 맞을 테니까요. 항공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죠. 그런데 인공위성 데이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고고도에서 지구를 일정한 주기로 인공위성의 어떤 궤도를 따라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이 되고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첩보위성이 가장 먼저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후 나사라든가 또는 지구 관측에 필요한 과학적, 즉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로 탄소세라든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상지역이라든지 해양지역이라든지 또는 수권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산림지역이라든지 테레스트리얼 이코시스템과 같은 이와 같은 다양한 지구 환경의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공위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의 오존이 어디에 많이 분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오존의 위치를 분석하고 또 식물의 위치라든지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탄소 고정과 같은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관측하기도 하죠. 화산도 분석하죠. 토지 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토지 피복 지도를 만들기도 하죠. 또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같은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양한 미세오염 물질을 우리나라 환경위성, 즉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발사한 환경위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부영향화라든지 4대강의 녹조라든지 하는 것도 인공위성 데이터로 분석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기후환경 변화를 관측하는데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원격 탐사, 즉 인공위성 영상 자료의 활용은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 학기 또는 매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 탐사 자료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이언스, 즉 아주 높은 레벨에서의 데이터 처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공위성 원격 탐사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기의 파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와 같은 지구,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주계에서는 태양의 전자기 에너지가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소스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수백 개의 핵융합 또는 핵폭발로 다양한 파장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 지구의 표층 또는 지구의 다양한 여러 지역에 이 에너지가 도달하겠죠. 이렇게 도달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전자기파의 에너지들은 전자 복사 에너지로 대기 중에 어떻게 되나요? 확산 또는 대기에서의 산란 등등의 이와 같은 전자기파 에너지의 반사와 같은 물리학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아무런 물질이 없는, 가스상의 물질이 없는 지역이 아닌 이상은 지구에 존재하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상의 물질부터 미세먼지, 그렇죠, 먼지라든지 화산재, 이와 같은 다양한 입자들의 성분에 의해서 그 전자기파 에너지가 와 같이 충돌, 산란, 반사, 복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물질, 즉 그것이 우리가 타겟으로 정한 탱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또는 수채, 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에너지가 도달했다가 다시 이와 같이 리모트 센싱 시스템인 센서, 카메라에 도달하는 과정을 하나의 영상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으로 또는 전달 체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드론이나 항공기와 같은 것들은 매우 날씨가 좋은 쾌청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적합한 시점에 데이터를 획득하지만은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어떤 화산이 일어났다든가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지역을 탐지하고 싶은데 그날 마침 미세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불확실성이 높은 대기 조건에서도 인공위성 데이터를 아주 명확한 초점의 데이터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기 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기 보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분야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안 되는 연구자만이 이 대기 보정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대기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레디에이션, 즉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 람다는 하나의 파장을 의미하고요. 이와 같은 파장의 전자기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의 트랜스퍼, 전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어떤 웨이브를 가지고 있게 되거나 또는 파장의 형태인 웨이브 모델과 파티클, 즉 하나의 광양자, 광입자라고 하는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이런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빛이 이동하는 속도, 광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속보다 빠른 물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 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타임머신의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자기파 에너지는 웨이브랭스, 하나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자기파의 파장에 의해서 블루, 그린, 레드와 같은 전자기 에너지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파장이라고 하는 개념, 또 프리퀀시, 즉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은 전자기파 에너지의 파장과 진폭 또는 진동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 에너지의 다양한 정보들을
센서로 관측하는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 복사 에너지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랜셋 8호의 경우 열 복사 에너지, 전자 에너지를 우리가 취득함으로써 지표면의 온도나 물의 온도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들도 여기 절대 온도 K라고 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전자기 에너지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죠.